이런 인간들은 한국인과 제대로 의사소통한 적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는다. 한국인에 대한 편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방적인 글을 주워 모은 자료들을 말이다. 그의 보고를 여과없이 믿을까 두렵다. 개항기 조선을 찾은 서양인 중 같은 서양인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했던 인물은 아마도 독일에서 온 지그프리트 겐테일 겁니다.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한국인은 더럽다고 지적하자 독일 노동자도 더럽다고 했고, 한국인은 불결하다고 무시하면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불결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면 이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청결면에서 중국인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원래 어디서나 집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훈련받은 가축들조차 부끄러워할 일을 공공연히 해결하기 위해 북적거리는 길거리 한쪽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의 마을이나 소도시들이 본받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양 있는 한국의 남자들은 땅바닥이 오염되는 것을 워낙에 싫어해서 여행 중 이동식 변기는 필수였다. 심지어 귀족이나 관료인 양반집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화장실을 설치했다. 한편 한국 여행객들도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부두 노동자나 농가의 머슴들을 보고 독일인의 청결성을 판단한다면 한국에 대해 세계 관광객들이 내린 성급하고 분별 없는 주장처럼 우리 역시 부끄럽고 부당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하다라며 비판했죠. 1870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자가 된 그는 1901년 중국 취재 후 곧바로 조선을 찾았는데, 그렇게 조선을 여행하며 틈틈이 남긴 기록이 켈르니시 짜이퉁에 실렸습니다. 이렇듯 조선에 긍정적이었던 겐테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의 민둥산입니다. 겐테는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특히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이 도시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헐벗고 황폐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울창한 산림이 있는 것으로 밀어볼 때 예전엔 이곳도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아마 겐테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100년 뒤 외국인 여행객들이 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왜 외국인 여행객들은 밤새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두고 한국의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딜까요? 한강, 경복궁 같은 대표적인 명소들이 생각나시나요? 전 세계 여행지, 호텔, 음식점 등 여행 관련된 다양한 리뷰와 평가를 제공하는 트립어드바이저는 평소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한 여행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관광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경복궁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 명동 쇼핑거리는 2위, 부산 해운대 4위, 창덕궁은 10위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2위와 13위인데 각각 제주도 성산 일출봉과 북한산 국립공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아름다운 일출과 자연경관 덕분에, 북한산은 서울 전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순위 15위 안에 등산 명소가 2곳이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아마 서울에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요 몇 년 사이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초입에 새롭게 등장한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로 이름도 거창한데 현재 북한산 센터, 북악산 센터, 관악산 센터 3곳이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는 관광객 중 서울에서 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더 많은 외국인들이 산과 자연을 통해 서울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손꼽히는 서울이지만 서울 도심에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뿐 아니라 수락산, 청계산, 불암산, 삼성산, 용마산 포함 18개의 산이 있습니다. 지하철 한두 번만 갈아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라도 등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등산화, 스틱, 배낭 등 필수 용품을 대여해 주거나 안전한 등산을 위해 전문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 11월 초까지 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총 41,061명인데 그중 17,783명이 외국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산이 단순한 등산 코스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등산 후 한국인들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파전, 막걸리, 순두부를 먹기 위해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버킷리스트에 음식, K-팝, 쇼핑뿐 아니라 등산까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관광 목적지가 생겼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체류 일수와 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이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상품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야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산이 있어 등산이 익숙하다지만 외국인이 굳이 한국에까지 와서 산을 타는 이유가 말이죠. 분명 외국에도 한국보다 멋진 산이 있을 텐데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산을 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가까운 산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 등은 모두 도심 근처에 있어 지하철만 한두 번 갈아타면 닿을 수 있어 바쁜 일정 중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난이도인데요. 거대한 산, 난이도가 어려운 산,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한 산은 해외에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산은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북한산은 초보자가 즐기기 좋은 산이라면 설악산과 한라산은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고 또 산마다 코스가 따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난이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뚜렷한 사계절입니다. 봄에는 각양각색의 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르른 나무를,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을, 겨울에는 새하얀 설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가을인데 올가을에는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대 6배 이상 늘었다고 하죠. 앞서 언급했던 트립 어드바이저는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행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힐링하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겐테가 말했던 것처럼 서울은 민둥산 천지였습니다. 연탄 보일러가 보급되기 전까지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썼으니까요. 거의 모든 가정집이 나무를 베어 아궁이를 채웠고 가을부터 봄까지 극히 건조한 한국의 기후 특성상 이 시기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베어내기만 했으니 당연히 산은 헐벗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온돌 문화가 적어도 산의 입장에서는 천적이었던 것인데 그나마 민둥산이라는 표현은 부드러운 것이고 차라리 사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가 조금 부족하다고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는 산은 보슬비에도 홍수가 나고 토사가 유출됩니다. 여름철 폭우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토사는 하천과 강바닥을 메우며 어느새 논밭이 하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큰 비가 쏟아지면 제방이 터지고 제방을 범람한 물은 그대로 논밭으로 흘러들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가물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논밭이 갈라졌고 약한 바람에도 황토먼지가 뿌옇게 날리기 마련. 숲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산짐승들이 살 터전이 없어지므로 나무가 없는 산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유엔은 한국을 두고 한국의 황폐화는 회생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혹한 평가를 내린 후 녹지 사업을 위한 원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산림 황폐화 문제는 비단 한국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포함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림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었고 유엔과 세계은행은 녹지 사업을 위해 원조를 제공했는데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만 제외하고 말이죠.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유일한 성공 사례를 하나 꼽았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했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 녹화 사업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식목일 지정 등 산림 복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재원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으며 잦은 홍수에 병충해 피해 등으로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됐죠. 정부는 끼니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에게 밀가루까지 나눠주며 나무 심기를 권장했으나 겨울이 되면 전부 아궁이 속으로 사라져버리니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게다가 지게 한가득 나무를 내다 팔면 돈이 되었기 때문에 동네 산은 물론 한반도의 허파라 불리는 지리산까지 민둥산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러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림 복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림 녹화의 첫걸음은 석탄 개발 사업입니다. 녹화를 진행하라며 나무 심을 돈을 지원해준 월드비전은 한국이 생뚱맞게 석탄을 개발한다고 나서자 환경오염을 이유로 절대 반대를 외쳤는데 정부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무를 살릴 수 있다며 석탄 개발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나무를 몰래 베는 도벌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벌목업자와 결탁한 지방 공무원과 군인들로 인해 도벌이 성행했으며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회악으로 규정해 인간 송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1964년부터 35개 도시에 민수용 석탄이 공급되면서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1964년 12월 서독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은 유럽의 우거진 산을 보고는 농업 번영도 좋고 산업 발전도 좋지만 숲이야말로 우리 국토의 지붕이란 생각에 서독에서부터 식목 사업을 생각했다고 하죠. 이듬해 치산녹화 7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개별 산림복구 종합계획,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그리고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등이 연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1967년 발족한 산림청은 치산녹화 사업을 주도했으며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어 경찰력과 지방행정조직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전체 녹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계획명 그대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국토를 녹색으로 바꾸겠다는 이 계획은 새마을운동과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주민들이 호미를 들고 나무 심기에 참여한 결과 10개년 계획을 불과 6년 만에 달성했고 이 기간 29억 4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강조하면서 아카시아, 갈참나무 등의 황무지에 심어졌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등 유실수도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지금도 산속 곳곳에서 보이는 과실나무들이 대부분 그때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1979년에 시작된 제2차 치산녹화 계획 역시 목표를 1년 앞당겨 1987년에 달성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1960년부터 60년간 한국에 약 120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은 50년간 진행된 국토녹화 사업이 상당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합니다.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산물이 생산되며 온실가스 흡수와 대기질 개선 효과는 약 259조 원, 이는 GDP의 13.3%에 해당하는데요. 이로써 우리 국민들이 얻는 혜택은 1년 499만 원이라고 합니다. 녹화 사업의 성과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이 참여한 요르단 국토 녹지화 사업은 요르단 국토의 사막화를 막아주고 있고 우리나라로 향하는 황사 및 미세먼지의 40%를 책임지는 몽골 쿠브치 사막에는 산림청이 2007년부터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2007년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되던 죽은 사막이 이제 사막 확대를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환경정책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전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2006년 출간한 저서 플랜 B 2.0에서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며 박정희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공로를 강조했는데요. 1969년 유엔이 한국의 산림 황폐화는 고질적이어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한국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사업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도입된 탓에 사유재산 행사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 소나무 중심 사업으로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한 점,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생긴 피해, 특히 이 사업에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지는 당연한 논란이기도 하지만 그때 무리해서라도 산림 녹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계의 지도 모양은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8월호에서 한국은 산지가 많은 국가다. 산들이 겹치고 교차되어 불규칙한 방향을 보인다. 산을 올라보면 이 나라에 산이 많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다음에 오를 산의 정상에서는 비로소 평야와 평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지만 어디에서도 그 행운은 따르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70%에 이르는 한국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 기사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는 단순한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선대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때는 산림 황폐화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산림 복구 사례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또한 우리의 녹화 성공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산림 녹화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며 환경정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민둥산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환경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듯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은 후대에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된 한국의 산, 다음 K 아이템은 무엇이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